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중 소식. 아직 간 건 아닙니다. 20에서 21일 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간다고.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가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전격적이기도 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시진핑, 미국 공세의 반전 돌파구가 절실한데 김정은과 손잡아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동아일보는 제목에 달고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게 돌파구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 국가주석 14년 만에 방북인데요. 무역전쟁에 홍콩 시위 겹쳐서 곤혹. 그렇죠. 시진핑 주석 지금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G20 앞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서 우군 챙기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편 숫자를 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 분석을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 내용들은. 그리고 비핵화 협상 북한의 뒷배임을 과시하며 미중 갈등 해결 지렛대 활용할 듯하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핵 문제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에 뭔가 지렛대가 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중국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생각에서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서 지금 성사를 시킨 걸까요? 그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트럼프엔 친서를 최근에 보냈고요. 시진핑엔 초청장을 보내서 성사시켰습니다. 김정은의 양다리 외교다. 양다리 외교. 양다리 외교는 잘 걸쳐 있어야 됩니다. 한쪽이 요동을 치면 넘어지는데, 양다리 외교는. 여기 보시면 중국을 끌어들여 미국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 자, 이거는 북한의 의도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중국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 과연 무슨 의도가 있을까? 두 가지 기사 연속해서 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어제 북한의 이런 방문 소식 발표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원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를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간 저렇게 북한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굉장히 신속하게 저 방문 예정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것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영수 의원님. 일단 기사 저희가 두 가지 봤는데요. 중국의 속내 그리고 북한의 속내 각각 이제 분석할 기사를 봤는데 최영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자체를 북핵 문제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틀 속에서 봐야 됩니다. 밤사이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저 발표가 북한과 중국에서 동시에 나왔고, 그렇죠. 동시에 나왔습니다. 밤사이에 미국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미중 무역 전쟁과 엮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달 28일에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미국, 중국 양 정상이 만나서 무역 전쟁의 담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왔고, 미국이 그것을 강하게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국이 싫어하는 문제, 하나의 중국을 흔드는 대만 문제라든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라든지, 홍콩 시위를 찬성하는 문제라든지, 이것까지 미국이 들고 나오면서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을 했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다 불편한 사안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28일, 29일 날 오사카에서 만났을 때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자 하고 했는데, 이번 시진핑의 방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결하겠다 하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밤사이 반응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오사카에서 무역 담판이 결론 안 날 수도 있다. 기대 수준을 낮추겠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국이 강하게 대결 구도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오사카에서 결론 안 날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 북한 문제를 대만 문제나 홍콩 문제와 맞서는 새로운 카드로 들고 나오니까 미국의 밤사이 반응이 뭐냐 하면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VD, 이것은 변함이 없다.
다시 한번 거기 못을 박은 거네요. 대못을 박은 거죠. 괜히 중국이 북한에 가서 예.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꼬드기지 마라 예. 하는 쪽으로 대못을 박은 거죠. 그럼 지금 이 어제 시진핑 주석의 방중 발표 내용 자체가 미국과 중국에 엄청난 수싸움이 있다는 거네요, 지금. 맞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안인 대만과 홍콩 문제를 미국이 정면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핵 문제는 사실 미국이 불편한 문제인데 이거를 중국이 뭔가 활용하는 듯한 이 모습이 지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북한은 무슨 생각일까요, 지금 북한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선 예. 지난 1월 이 방중을 하면서 시진핑을 초청했던 것이 맞다고 지금 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년 만에 중국 국가 주석을 예. 불러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것 자체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오. 뭐 그동안 늘 얘기해왔던 정상국가로서의 정상외교라는 그런 위상을 좀 확인한 것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뭔가 좀 과시하는 모습. 그렇죠. 뭐 김정은도 북한 내부에서의 위상 예. 문제가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다소 이 어떤 좀 입지가 좁아진 부분들이 예,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내적으로도 위상을 좀 높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 점쳐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예. 북미 회담이 가까워진 것 아닌가라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발언도 그렇고 트럼프 예. 대통령에게 간 친서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또 북한과 중국과의 조율을 거쳐서 어떤 이 미국을 상대할 때 좀 우위를 먼저 좀 점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같이 포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나 아니면 김정은 예. 입장에서나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하는 이 정상회담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사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북핵이거든요. 근데 북핵은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여기에 중국이 들어와서 대만, 홍콩, 무슨 무역전쟁 이것까지 변수로 섞이게 되면은요. 이게 북핵 문제가 이게 점점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미국 쪽에서 나온 북한 관련 보도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김정은 하노이 회담 전에 북한 내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소식이 들려요. 핵무력을 공고히 한다. 군의 지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소리방송이 어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군부 학습용인 강습 제강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다. 그 내용을 보면 비핵화 합의와는 달리 핵 포기에 선을 그었다. 그런데 요 보도와 요 문건 어제 이제 미국의 소리방송이 이 문건을 이제 제시하면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문건과 관련해서 문건 진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무튼 그 문건의 이름은 군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북한 내의 이제 지도층을 향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를 전달하는 내용인데 그게 강습 제강이라는 이름입니다. 뭐 말이 어렵습니다. 뭔가 뭐 이렇게 가르친다는 소리겠죠. 강습 제강.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북미 비핵화 협상은 우리가 만난 신고는 천신만고의 이제 북한식 표현이라고 해요. 만난 신고를 다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핵 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 전력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 말이 늘어지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핵 포기 안 한다는 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이 협상을 나선 거는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협상을 한 건데 북한 내부를 향해서는 무슨 소리? 핵 전력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게 우리 최종 목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규환 변호사. 일단 뭐 진위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예, 뭐 지금 어느 정도 알아지고 있지만 예. 실제로 과연 북한 즉 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협상이 나왔을 때는 예. 북미 협상이 나왔을 때는 비핵화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실제 우리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예. 실제 거기에 따라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고 근데 그 북미 협상이 이렇게 결렬로 가면서 예. 이제는 비핵화 협상이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하면서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그 협상 내용에서 보면 어떤 핵시설을 갖다가 일부 이미 알려진 과거의 시설만 폐기하는 데 동의하겠다. 근데 새로
새로 발견되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절 손대지 마라. 그 대신에 경제 제재 완화를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예. 계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는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무기 보유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예. 처음부터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 즉 비핵화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지금 의심이 드는 예. 순간인데 저는 실제로 그런 의지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예.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협상을 계속하면서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비핵화가 의지가 없이 경제 제재 완화 당장에 북한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경제 제재 완화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의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북미 협상 자체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보도에 대해서는 일단 통일부는 이제 진위 여부를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었고요. 또 일각의 분석,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은 이런 내용은 북한 내부 단속용이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도 분명히 강경파가 있으니까 그 강경파를 달래기 위해서 일단 저런 식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어제 있었던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일면 기사에서 뭐 아까 자세한 내용 소개했는데 그게 이제 연장선이다. 과연 윤석열 후보자는 어떤 인물인가 소개한 기사입니다. 윤석열 예전에 이미 검찰총장이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예전에 이미 검찰총장이다? 여기 밑에 보면 설명이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검사 총각 중에 대장. 그래서 검찰총장 이런 줄임말. 이게 뭐 검사들끼리는 농담 삼아 하는 말인갑니다. 검사 총각 중에 대장인 검찰총장이다. 2012년에 결혼했으니까요. 우리 나이로 50이 넘어서 결혼했으니까 뭐 늦어도 굉장히 많이 늦었네요. 사실 결혼은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별명이 있었고 그리고요. 구수하며 후배 사시의 멘토 역할을 했다. 구수.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굉장히 늦게 붙었다. 이렇게 또 특징이네. 그래서 사실 동기는 물론이고 선배, 그 사시 선배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뭐 올해 만으로 59,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인물인가? 사람에게 충성하는다.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얻었죠. 유명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한직 떠돌다 최순실 특검 팀장을 했고요. 현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이 돼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윤 후보자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청문회가 있을 텐데 여기 밑에 보면 기사가 원래 있는데 좀 잘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문회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코드 인사 아니냐, 뭐 돌려막기 아니냐, 뭐 어제 이런 비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배우자와 함께 갖고 있는 재산이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한 아마 질의도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자, 그러면 이 한국일보 기사는 아까 윤석열 후보자가 타격 인사다 뭐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요 기수를 건너뛰어서 인선이 이루어진 셈이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윤석열 선배만 21명, 동기까지 치면 30명 정도의 검사장이 있어요. 근데 원래 검찰 관행은요. 후배나 동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다 옷을 벗고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관례대로라면 30명 가까이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 수뇌부가. 그래서 검사장급 줄줄이 옷 벗는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5기수 아래 발탁, 인사 태풍이 불 수 있다. 모두 떠나면 그러니까 선배와 동기가 모두 떠나면 검찰 지도부 공백이 상당할 듯하다. 그래서 선배나 동기 일부에겐 잔류를 설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5기수나 건너뛰어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검찰 길들이기 인사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윤석열 후보자의 이야기 그리고 어제 청와대 발표 내용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설립 같은 경우에서도 찬성하시는 입장이신지. 그것도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기수가 많이 내려가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검사장 줄사태도 예상되는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조직 운영 방침도 설명을 그것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적은 아닌 것 같고 차차 지켜보십시오. 네. 네. 기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검사장 줄사태가 예견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을 받은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양조열 변호사 어떻게 될까요? 진짜? 지금 제목에서 보신 거면 선배반 21명이고 동기들까지 예. 하면 30명 가까이 예. 검사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도 제발 그 검찰 기수라는 거에 있어서 벗어나야 될 때가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매번 지적이 나왔는데 언제까지 대한민국 저거 알기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찰만큼 기수 관행 이런 걸 따지는 게 없어요. 판사 쪽은 법원은 이미 덜합니까? 깨졌습니다. 법원은 상당 부분 깨졌습니다. 법원은 깨졌습니까? 예, 그게? 동기가 뭐 대법관에 올라간다고 하면 지청장급들이 옷을 벗는다는 관례가 상당히 오래전에 깨졌고요. 사실 검찰도 일종의 상명하복으로 해서 검사 동일체 부분이 예. 상당히 약화돼 있는 것도 맞고 또 이게 조직이 예. 그러니까 규모가 작을 때는 저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검사 조직도 이제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예.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들이 좀 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한편으로는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윤석열 이제 후보자가 예. 굉장히 또 뭐 흥미로운 점에서 그나마 완충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나이 웬만한 아니겠습니까? 선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요. 나이가. 구술을 하다 보니까 예. 이미 전 김순환 검찰총장이었나요? 그 예. 동기급이죠 나이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문무일 현 총장보다 나이가 많죠. 나이 많죠. 6살인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또 윤석열 후보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서초동에서도 검사들이 보통은 밖에 잘 안 나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밖에 말 나올까 봐 두렵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예. 후배들 만나고 이런 것도 조금 좀 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예전부터 윤 후보자가 유명했던 게 예. 그러니까 기순에 이렇게 나이가 확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선배 후배 사이 소통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본인이 나이가 많은 게 조금 그러니까 완충 역할도 기수와 할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불일치되는 게 오히려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지금으로서 있겠네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배 동기 일부엔 잔류 설득할 듯해 이 설득의 장치 중에 하나가 나이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까 멘토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멘토가 멘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에서 구술을 하시면서 예. 도서관 근처에서 후배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과외 선생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근데 그 가르치는 후배가 선배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검찰에서는. 예. 그런 분들끼리 무슨 기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왔는데 아주 기수 얘기를 이렇게 막 진지하고 심각하게 나오는 거 보면은 하여튼 검찰에서 이 사법연수원 기수라는 거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거 봅니다. 아마 뭐 후배가 검찰의 가장 상층부인 검찰총장에 올라가서 지위를 받는 상황 이런 게 아마 안 된다. 뭐 이런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현실은 기수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수 의원님. 이게 그러니까 원래 기수 문화가 상명하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이번 그 이제 인사가 파격 인사 예. 그다음에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인사 자체가 상명하복으로 불리우는 검찰 문화에 대한 어떤 정조준한 인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거기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이런 상명하복의 어떤 기수 문화에 대한 어떤 정조준한 인사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여러 같습니다. 가지 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청와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번 인선의 의도가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엔
신문의 빈칸 채우기를 이 주제로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화면을 좀 봐주시죠. 화면 봐주시면 뭔가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것을 패널 네 분께서 날카로운 분석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죠. 힌트는 이 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드리는 동안 네 분께서는 답을 써주세요. 써서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청 땡땡땡땡 뭐 몇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비어 있습니다. 청 뭐뭐뭐 1000명입니다. 여기에 과연 뭘 천명했다는 걸까요? 그리고요. 강경카드 총선 때 부담이다. 여당 일각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걸 일축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의중은 일찌감치 윤석열이었다. 문무일 수사권 반발에 결심을 굳힌 듯하다. 그리고 여당 내부에는 중도층 고려 유화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청와대 검찰 조직 쇄신 과제 완수하길 바란다. 사정 칼날 검찰 내부로 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어제 인선이 발표된 뒤에 청와대 관계자가 뭐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당 관계자도 궁금하니까 연락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뭐 총선 때 부담 아니냐, 뭐 중도층고려 유화책 필요하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가 더 적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겠죠.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답입니다. 이 질문한 사람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겠네요. 모르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패널 네 분께서는 요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는 동안 저희가 어제 인선 이후에 여야가 여러 가지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인 인사였습니다. 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랐고 그 이후 야권 인사들을 향해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검찰총장의 옷으로 갈아입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을 반정부 단체 또 반문 인사들에게 휘두를 것입니까? 대통령의 검찰 종속 선언인가 싶습니다. 문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뭐 사뭇 다르죠. 자, 그럼 이 빈칸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들어갔을지 네 분의 정답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먼저 양조열 변호사는 검찰개혁 계속이라고 쓰셨고요. 이경환 변호사는 적폐청산 계속. 뭔가 계속이라는 거에 공통점이 있군요. 그리고 배재정 전 의원은 갈 길 간다. 청와대 갈 길 간다 1000명.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영선 의원께서는 청와대 적폐수사 검찰개혁 10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분 다 여기다 집어넣고 보니까 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답은 아무튼 있습니다. 뭔가. 자, 그럼 한 분씩 쓰신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변호사부터 들어보죠. 저도 사실은 적폐청산 1000명 혹은 검찰개혁 1000명 둘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검찰개혁 1000명이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지명자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이런 분들은 검사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생각이 일치되는 부분은 적폐청산이다. 처음에 윤석열 지검장이
지검장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본인의 상표, 브랜드는 바로 적폐청산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걱정을 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 칼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현재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그에 대해서 성과를 인정하는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저는 적폐청산 계속이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 뭐 어떻게 보면 사정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적폐청산 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써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양지열 변호사는 검찰 개혁에다가 더 무게가 있다고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검찰이 뭐 사법부 전체가 유감스럽게도 그렇긴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갖고 있는 신뢰가 많이 추락했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특정 사건들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검찰의 개혁이 법조계 전체의 개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게 현 정부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고 지금도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도 그런 일을 사법부에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검찰이 과거에 비난받았던 것에 가장 큰 게 어떤 거였냐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다가 권력이 힘이 빠질 때쯤 되면 도로 또 칼을 바꿔주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었는데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유명해진 건 다름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이 댓글 수사라고 하는 그거를 당장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국회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법무장관도 자유롭지 못하다. 자신의 직속 상관에 대해서도 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검찰총장 후보자들 중에서 국민들이 이미 이름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였다. 한마디 적폐청산을 이유로 하기에는 조금 이제 유경환 변호사랑 의견을 달리는 게 뭐냐면 위험한 칼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결코 편한 칼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원했더라면 차라리 다른 칼 쓰죠. 그래서 아까 어떤 기사에 쌍칼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경환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약간 다른 결의 답을 해주셨어요. 이경환 변호사는 답을 계속 걸어주세요. 아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맞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최영선 위원께서는 두 가지를 다 쓰신 거예요, 그럼 지금? 두 가지가 다 느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가지 다 쓸 그러니까 수밖에 지금 두 없는 분 변호사는 각각 하나씩 쓰셨는데 최영선 위원께서 둘 다 쓰셨어요, 지금.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가 굉장히 힘든. 뭐냐면 윤석열 이제 후보자가 됐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건과 적폐수사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추동력을 가지고 계속 가겠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를 보자면은 지금 앞서도 계속 얘기가 됐던 게 파격 인사를 하면서 기술을 5기를 뛰어넘으면서 지금 검찰 지도부에 한 30명 되는 20명 내지 30명 되는 지도부가 지금 진퇴의 고리에 놓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문무일 지금 현 총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적폐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 파격 인사가 이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청와대 뜻은 나가라 이런 뜻인 거라고 보는 거네요. 나가라고. 저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일단 검찰 개혁의 의지가 거기 담겨 있는데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검찰청의 그 정년이 말이죠. 검찰총장은 65세고 검찰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는 63세가 정년입니다. 근데 뭐 있으나마나 정년이네요. 그런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지금 나가야 될 대상자를 보면 51세까지 있어요. 51세도 있고 52세도 있고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이제 파격 인사를 통해서 어떤 진퇴의 양난에 놓이게 한 것은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답을 쓰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둘 다 중에서 버릴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갈 길을 간다.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을 해주신 거네요. 사실 저 기사를 보면서 제가 미리 기사를 본 바는 아닙니다만 사실 떠올랐던 단어는 마이웨이였습니다. 마이웨이. 그러면은
청와대 마이웨이 천명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기사의 흐름상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심중을 그대로 집행하려고 한다. 이런 것으로 읽혀서 저는 마이웨이라는 단어가 사실 떠올랐는데 제가 갈 길 간다라고 조금 변형해서 쓴 이유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한다면 적폐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검찰 개혁도 이루어져야 되고 공수처도 설립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저는 계속해서 이 그 검찰총장 임명에도 좀 드러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이분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 정말 많이 회자가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씀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 조직은 그럼? 검찰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국민을 사랑하는 공직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이분이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에도 적정한 역할을 그렇게 쌍칼을 쥐었다는 표현대로 할 수 있으실지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걱정이 좀 있습니다. 쌍칼 중에 한쪽 칼만 날카롭고 한쪽 칼을 무딜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저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 우려가 정말 기우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분 정답 그리고 이유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적폐청산이냐 검찰개혁이냐 아니면 갈 길 가는 거냐.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정답 보여주시죠. 타협 없는 사정. 보니까요, 이 사정. 적폐청산 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타협 없다라는 거는 청와대는 갈 길 간다. 그러니까 갈 길 간다와 적폐청산이 섞인 답인 것 같으네요. 아무튼 정답은 타협 없는 사정을 첨예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꼭 집어서 맞추신 분 없는데 다들 어떤 정도의 이제 정답에는 근처에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맞추기 보니까 이게 집중도가 높네요. 여기 보니까 이 빈칸을 맞추시기 위해서 설명하시는 건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2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자, 고유정 현 남편 언론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폭행 당할 뻔했다라는 문자에 속아서 병원에 데려갔다. 어제 남편이 언론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고 씨, 자기 부인이죠, 지금 고 씨. 전 남편 살해 뒤에 거짓 문자를 했다. 그리고 질식사했다는 아들 많은 피를 흘렸다. 그리고 많은 피를 흘려서 그 흔적이 남았는데 고 씨가 혈흔이 묻은 이불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건데 이걸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남편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주장들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시신 훼손하고 온 아내 그날 저녁 함께 노래방에 갔다. 남편의 얘기입니다. 아무튼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입니다. 사실은요. 자, 고유정 현재 남편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까 중앙일보에 있던 내용 그대로 또 있습니다. 성폭행하려는 전 남편 방어하다 손 다쳤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음 날 경찰이 찾아와 체포. 모든 게 거짓말이란 걸 그때 알았다. 그리고 아들 사망 후 집안을 말끔히 치웠다. 말끔히 치워져 있대요. 전 남편 살해 상황과 유사하다. 이렇게 지금 현 남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리고 요 기사 뒷부분에 보시죠. 여기 보시면, 경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 현재 남편이요. 고유정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 나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이 심폐소생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내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고 그 사실은 당시 출동했던 소방당국의 구급 일지에도 나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경찰 그리고 혈흔 얘기도 좀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아쉬움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인터뷰 내용도 좀 깜짝 놀랄만해요. 일단 제일 주목되는 부분은
부실 수사. 그 당시에 경찰이 좀 더 뭔가를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묻어나는 대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최초로 예. 언론에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예. 했었을 때는 당시 4살 아이가 그냥 남편이 자는 과정에서 다리에 눌러서 질식사한 걸로 보이고 예. 그 어떤 부검 결과에서도 외상이라든가 다른 상처도 없었고 약 물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국과수 소견에도 질식사 정도로 보였다라는 건데 남편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냥 단순 질식사가 아니라 상당히 강하게 눌렸다. 그러니까 2차 부검 결과에는 압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한다는 예. 겁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경찰은 아주 소량의 아이가 피를 흘렸다고 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피도 그 이불이 뭐 흘렸었고. 젖을 정도로 피가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근데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고유정이 또 치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질식사를 하는데 피가 나왔다. 질식사를 하더라도 기도 부분에서 소량의 혈흔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남편이 주장하는 만큼의 피가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경찰은 1차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예. 해서 남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심폐소생술 같은 것들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당시에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의 기록에는 도착 당시에 남편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까지 그리고 나옵니다. 남편이 소방관. 소방관 아닙니까? 예, 소방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 부분이 이렇게 해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성인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하면 가슴에 예. 강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 늑골 부분이 골절이 온다든가 아니면 흉부에 굉장히 큰 상처가 남습니다. 근데 아이는 몸이 이제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을 가능성이 그런 흔적은 있어요. 없다라는 예, 그러니까 거죠. 그것 때문에 착오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것들은 예. 적어도 현재 그 고유적인 현 남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예. 나머지 다른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2차 부검 결과라든가 혈흔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언론에는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왔고 그 부분이 이 현재 남편이 예. 보기에는 뭔가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규환 변호사. 예.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현재 남편이 저렇게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이례적이에요. 예. 이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 답답함 아니면 억울함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예, 뭐 일단 일견 예. 바로 직접적으로는 본인의 억울함 이 예.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이 억울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본인 수사가 예. 본인한테 집중이 됐다. 물론 지금 전 남편 말고 예. 아들 이야기입니다. 예. 본인한테 집중됐고 초동 수사가 잘못됐다. 어. 이 부분 때문에 마치 본인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어떤 국민들로부터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어쨌든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함으로써 예. 실질적으로 고유정이 어떤 모종의 것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다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부분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신문 보도를 보면 예. 지금 31일 새벽, 이 31일 새벽에 문자를 보낸 게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31일 새벽이 바로 이 시신을 2차로 훼손해가지고 시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그것이 완전한 성공한 시점이에요. 고유정이 보기에는. 예. 그 시점에 문자를 보내기를 전 남편인 강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 남편이 살아있었다. 예.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낸 거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시신을 다 훼손했는데 예. 그 시점에 문자를 굳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예. 자기 이제 완전 범죄가 어느 정도 완전히 되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살아있으면 알려주려고 예. 유불로 보내는 거 아닌가. 그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문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시점에 왔어야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보냈다는 것은 예. 그런 것일 테고 예. 또 지금 얘기하는 그날 저녁 함께 노래방 갔다. 예. 보통은 이제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시신을 이렇게 훼손하고 사람을 죽이고 실험했을 때 노래방 가서 논하는 게 상식에 어긋난데 예. 오히려 이분은 완전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완전 범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놀 수 있었다. 하는 걸 당일날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예. 저는 이런 강한 추정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네요. 지금 남편이 인터뷰를 밝힌 건데 여기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청주 집으로 돌아왔는데 뭐 전 남편 얘기를 하면서 전 남편을 방어하다가 손을 다쳤다고 했다. 그래서 오후에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외식을 했다. 그리고 그날도 지인과 너무나 밝게 통화했고 노래방도 같이 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양지열 변호사. 그 문자 관련한 하나를 더 추가하면 이제 예. 그 남편에게 현재 남편에게도 보냈고요. 고유정이 제주도에 있었을 때는 전 남편을 살해한 이후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자기 전화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건 전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인 예, 그리고 건가요? 그 문자의 내용도 뭐였냐면 내가 성폭행하려 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돼버리냐면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남편이 그대로 이대로 수사가 덮였으면 전 남편은
이혼한 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그다음에 그게 실패하니까 도주해서 잠적해버렸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잠적된 상태로 그렇죠. 됐더라면.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걸로 끝나버리고 완전 범죄가 되는 걸 꿈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깜짝깜짝 놀랍니다. 최영선 의원님, 깜짝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거 참, 제가 질문을 드리기도 좀 뭐한데요, 아무튼. 상식을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예. 저도 무슨 논평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그 의붓 아들을 어떻게 지금 수사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예,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결론은 수사가. 나지 않았지만 강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예, 예. 혈흔이라든지 예, 이런 걸 예. 봤을 때 그때 수사가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자신감을 얻어서 또 한 번의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았나 혹시라도, 이런 생각은 드네요. 혹시라도 그래서 초동 수사의 좀 아쉬움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 매일같이 소식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난데없이 김치가 아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김치.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향신문입니다. 태광그룹 총수 일가 계열사에 김치 와인 강매해서 33억 챙겼다. 이게 김치를 강매를 해요? 계열사에? 계열사가 무슨 식당도 아니고 말입니다. 공정위가 어제 좀 공개한 내용인데요. 일감 몰아주기 21억 과징금을 냈다. 이호진 전 회장 19개 계열사 고발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여기 좀 더 자세히 소개가 돼 있어요. 2014년부터 2년간 태광그룹 내 골프장인 휘슬링락 CC가 공급하는 김치를 시중 제품보다 3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였다는 거예요, 계열사들이. 이게 무슨 골프장에서 김치를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 시중보다 최대 3배까지 비싸게 샀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휘슬링락 CC를 전혀 다른 업종인 김치 생산에 뛰어들게 한 뒤 그룹 계열사들의 김치를 고가에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매량을 할당받은 계열사들은 직원 복리후생비 등 회사 비용으로 김치를 구매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회장님표 김치가 된 거예요. 참.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제목이 이제 크게 돼 있어요. 시중보다 3배 비싸도 회장님 김치 구매다. 태광 성과급 명목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19곳 이호진 전 회장 고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공급한 그 회사는요.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과거에 이제 논란이 됐던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분위기가 좀 풍깁니다. 지금 분명히.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발표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하여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하에서 전 계열사를 동원하여 총수 일가 개인 회사인 휘락 CC가 식품미세법을 위반하여 생산한 김치를 10kg당 19만 원의 고가로 511톤, 거래금액 95억 5천만 원어치를 구매토록 하고 아울러 총수 일가 개인 회사인 메르댕으로부터 대량의 와인을 아무런 함적 거래나 비교 과정 없이 구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최영선 의원님, 왜 하필 김치였을까요, 이게? 일단 왜 김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당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로 해가지고 다른 많은 선량한 기업인들이 같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기업에 대해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과징금 얘기부터 나오는데 저 총수 일가가 받은 부당 이득을 어떻게 환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배임 횡령을 통해서 부당 이득을 취했으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손해본 계열사가 있고 예. 그 손해본 계열사에는 또 소액주주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소액주주들이 그 집단 소송을 통해서든 자기 그 손해본 그렇습니다. 것을 회수할 수 있어야 이거 되고 회사가 피해를 본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횡령 배임 때 분명하게 그 어떤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이런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에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는 겁니다. 쏨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억울하게 비난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당한 일에 있어서는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경환 변호사, 이 추징금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고발됐고 재판을 받은 다음에 뭐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추징금까지 가려면은. 예, 당연히 뭐 추징이 확정돼 추징을 할 수 있는데 추징 보전을 위해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은 가능합니다. 재산에 대해 보전 조치 가능한데. 그거는 그러면은 검찰이나 이런 수사당국에서 할 수 있는 수사당국에서 건가요? 수사당국에서 수사하는 과정에 추징이 명백하다 싶을 때는 바로 보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전 처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예외 없이 거의 다 받아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태왕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압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큰 효과가 있는데 아주 적정히 잘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일단 모르겠습니다. 태광 그러면 아주 큰 대기업 같은데요. 겨우 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가 뭐 김치, 와인 이런 거 몰아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감 몰아주기 그럼 보통 뭐 크다란 컴퓨터 시스템 수십억, 수백짜리 뭐 이런 거를 갖다 일로 주는 이런 경우인데 지금 이거밖에 안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분이 뭐 어떻게 보면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뭐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안에서는 그런 뜻인가요?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좀 역설. 그래서 뭐 제 요즘 이런 거예요. 돈도 많으신 대기업 분이 노블리스, 오블리주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건드리는지 그것도 건드리는 방법도 가격을 3배나 튕겨가지고 표기 죄송합니다. 뭐 3배나 더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시중 가격인 것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비싸게. 그리고 게다가 그 돈도 직원들의 복리 후생비 이걸 건드려 샀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상쇄하고도 남을 그런 정도의 잘못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장한 게 이제 김치하고 와인이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 활용이 된 셈이 됐어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의아했던 게 방송 영상을 보니까 지난 2016년에 박찬대 의원이 이 부분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정위가 2019년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공정위 직원의 기업과 유착에 관해서는 그냥 수사하고 있다는 정도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되게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거지? 사실 이렇게 김치, 와인 이런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금방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정말 할 일이 없으면 이런 것까지 해서 이 큰 기업에서 정말 직원들의 복리 후생비까지 뺏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 사익을 취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으며 또 공정위의 기업과 유착에 대해서는 왜 좀 떳떳하게 그런 결과를 빨리 발표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좀 표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네요. 공정위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선이요.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리고 회수를 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기업인들이 평소 때 하는 변명을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 때 그 상속세를 미리 마련해 두기 위해 가지고 온갖 편법과 탈법을 하게 된다는데 이것도 뭐 기업인들로서는 그 어떤 상속세를 정상화해 달라 다른 나라처럼 그러니까 상속에 나중에 쓰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 목적이 저런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나타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변명하는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일감 몰아주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상속세 문제도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조정을 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기업인들의 굉장히 오래된 그런 또 다른 측면도 있다라는 거네요. 수건 사업으로 계속해서 거론하는 문제라 같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양주열 변호사. 사실 이런 사안이
과연 이번으로 끝날까? 다른 기업에서는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 그걸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여기도 기사에 표현이 있지만 회장님표 김치예요. 회장님표 김치를 계열사 보고 쭉 이걸 좀 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뭐가 내려오면은 계열사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재벌세제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로 꼽을 수가 있지만 예. 사실 이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뽑을 수 뭔가 적발해낼 수 있었던 게 3배 높은 가격을 했기 때문에 뽑을 수 있었던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뭐 회장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 회사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어느 회사가 돌아가도 뭐 물품들이 필요한 게 있죠. 필요한 것이 있고 그렇죠. 뭐 컴퓨터가 필요한 것도 이런 것들은 다 기업 총수하고 연관이 있지 않는 한은. 근데 가격이 시중가보다 뭐 약간 차이 높거나 나거나 뭐 비슷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다는 게 그냥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상식적으로. 그럼 만약에 이 경우도 그 김치가 3배가 아니고 그냥 시가 비슷했으면은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3배씩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한 것처럼 넘어가고 있는 우리 기업 문화가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은 영리를 쉬운 데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용인해 나가는. 어려운 데 가서 새로운 거 개발해내고 해외에 가서 뭐 싸우고 기업 문화 바꾸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계열사 만들어가지고 친척들이 다 나눠 먹는 문화로. 아니 와인 갈 팔고 수밖에 김치만 없어요. 계열사에 팔아도 저렇게 돈이 금방 수십억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경제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 사실은 대기업 문화, 총수 문화, 재벌 문화라고 하는 게 여기서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꽤 회자가 되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좀 다뤄보겠는데요.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어제 물러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교 흠모하던 선배 황교안과 왜 갈라섰을까? 어제 뭐 기자들한테 보낸 이제 문자 메시지 상으로는 뭐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다. 그런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발언 논란이 꽤 있었고요. 뭐 하여튼 뭐 걸레질 발언도 있었고 욕설 뭐 논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의사결정 배제돼 불만이 누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사퇴의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네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불화인가? 불화. 사퇴 이유가 한선교 사무총장 석 달 만에 돌연 사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규환 변호사, 한국당에 계시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 뭐 본인은 일단 건강상 이유가 있다고 하고 실제로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상 이유가 있을 거고요. 발언 논란도 문제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과연 뭐 그 두 개만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저도 약간 어렵다고 보고요. 아마 그래도 대표님과 황 대표와 어떤 당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견 차이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추정을 그러면 여기 해봅니다. 뭐 한국일보는 좀 불화 이런 표현인데 아니면 뭐 어떤 결정 과정에서 배제가 됐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그 구체적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불화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1호 당직자라고 할 만큼 또 뭐 같은 대학 출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코드라고 할까요? 어떤 서로 원래 잘 맞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되신 거고요. 대학이 같다. 사무총장이 되신 거고 아마 처음에는 아주 의견이 일치가 많이 됐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사무총장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약간의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또 지금 여기는 건강이라든지 어떤 발언 논란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뭐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본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뭐 그런 뜻을 표했고 좀 논의를 많이 했는데 뭐 본인의 뜻이 분명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뭐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지난주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후임은 어떻게?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적절한 분을 가급적 빨리 찾아서 지금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보니까 뭐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린 건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얘기가 있었다. 사실 한선교 지금 이제 전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한선교 전 사무총장은 당 회의에 그동안 좀 참석을 안 하는 모습이 계속
기자들한테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자, 배혜정 전 의원. 네.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황교안 대표가 얘기할 수 없는 그 이유 더 궁금해지네요. 우선 건강상 이유도 있는 것 같다는 얘기는 뭐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건강상 이유라면 아마 저렇게 갑작스럽게 사퇴 문자를 날리고 잠적하는 일은 없겠죠. 건강상 이유가 하루아침에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우니 좋은 그림을 만들어서 사퇴를 했을 겁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고위원들도 몰랐고 갑작스럽다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이 한선교 사무총장 뭐 자신의 어떤 뭐 이 그 용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부터 좀 어떤 이 검증대에 들어갔다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 홍문종 의원이 뭐 대한애국당에 가고요. 그리고 이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문제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국회 파행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도 바른미래당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친박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어떤 시험대 위에 서 있는데 그중에 한 장면이 지금 한선교 사무총장과의 이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선교 사무총장도 친박 아닙니까? 친박일 뿐 아니라 사실 1호 당직자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뭐 자타가 공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한선교 총장 자체의 어떤 실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지도력에 있어서 좀 어떤 흔들림이 나타나는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뭐 이 여야를 떠나서 저는 이제 결국은 리더가 리더십을 어떻게 보이는가는 결국 이제 시험대에 올라서는 지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는 그런 큰 시험대에 좀 올라서 계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 변호사께서 뭔가 반론을 하실 게 있나 봅니다. 뭐 반론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시험대에 있는 건 또 맞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최초의 1호 당직자라고 될 만큼 대표가 되고 나자마자 바로 가장 중요한 당직자인 사무총장을 한선교 총장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두 분 사이에 어떤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지금 용태를 하는 것은 두 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대표로서 또 당을 꾸려나가는데 자신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좋은 차원에서 물론 의견 대립은 분명히 의견 대립까지가 아니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과정에서 당대표가 이제 새로이 당을 꾸려나가는데 본인이 혹시 본인이 뭐 조금 전에 뭐 발언 논란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걸림돌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선교 사무총장 사퇴에 대한 이경환 변호사의 이제 해석이었습니다. 뭐 그런 해석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경제 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꼭지점, 그러니까 가장 잘 올라가다 정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점이 과연 어디였는가? 그거에 대한 약간 논란이 있나 봅니다. 여기 보시죠. 정부 실정 비판을 우려했을까요? 경기 정점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통계청의 국가통계위원회는 경제통계분과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경제의 저점과 정점이 어딘지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통계청은 2017년 6월쯤 결론 내려다가 판단 여부를 올해 9월로 재논의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결론 내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경제의 정점,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가 2017년 3분기 한 9월 정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지정하는 문제 갖고 지금 보류가 되고 있어요. 내용 보시면 정부는 작년에 그린북에서 회복세라는 평가를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경기 부담 주는 정책을 그동안 계속 실시했죠. 근데 정점이 확인이 되면 그 이유는 경기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최저임금 이런 정책, 주 5시간 정책을 쓰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경기 정점이 꺾여지는데 왜 이런 정책을 썼냐고 비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인 걸까요? 지금 아무튼 이 정점이 어딘지 확정하는 거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최영선 의원님, 제 설명이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판단 유보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이 먼저 생각나네요. 일단 분리하면은
판단을 유보한다. 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분리할 때 정면 응시 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이 부적당한 것처럼 민생과 관련된 국가 경제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분리하더라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기 정점 같은 경우에는 경기 동행지수가 몇 개월 하락하면은 정점으로 본다든지 기술적인 판단 기준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2017년 9월이나 6월 정도를 정점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이 정부가 취한 정책들이 거꾸로 가는 정책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강 때 쓰기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경기가 하강할 때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 법인세도 인하를 해줘야 마땅한데 법인세도 인상을 했고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을 했고 그런 문제들이 아마 인정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정점 논란이 지금 있는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샴푸 기계입니다. 누가 대신 머리 좀 감겨줬으면, 특히 여성 중엔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중국의 한 발명가가 머리 감는 기계를 발명해 이걸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용법이 생각만큼 편안하진 않습니다. 입에 튜브를 물고 알아서 숨을 쉬어야 하고 실제 사용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도 견뎌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냥 직접 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워터파크입니다. 우리에게만 파도 풀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건 평양의 문수 워터파크인데요. 휴일이었던 그제 평양 시민들이 파도 풀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2013년 재개장한 이 워터파크는 파도풀장, 대형 미끄럼틀, 피트니스 센터 등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에게 인기라는데요. 우리의 일상과 다른 듯 같은 모습입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복합청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22층짜리 빌딩, 동사무소입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 2동에 들어설 초대형 주민센터인데요. 송파구청사가 10층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죠. 여기엔 복지관과 카페, 청년 임대주택까지 입주해 복합청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과거 동사무소의 핵심 기능이었던 증명서 발급 업무는 무인 발급기가 대신하고 늘어나는 복지, 교육, 주거 수요에 맞춰 주민센터가 변신 중이라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